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0%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배경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경기 상황의 차별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었지만 유로 지역에서는 부진한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신흥시장국에서는 중국은 7% 초중반의 성장세가 유지된 반면에 또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활동이 부진한 그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10월 29일 미 연준이 QE 종료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또 10월 31일 일본은행이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이렇게 그 주요국의 통화 정책 기조가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글로벌 미 달러화는 강세 그리고 엔화는 약세 그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글로벌 주가는 세계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을 하락하다가 10월 중반 이후에 미국의 경제 지표 개선 그리고 일본의 양적 완화 확대 등으로 반등했고 주요국의 금리는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이 같은 국가별로 성장세가 차별화되는 양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였으나 내수 관련 지표들은 개선과 악화를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3% 내외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내수는 소비라든가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이렇게 부문별 지표들이 엇갈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그 다음에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부진한 그런 상황에 나타내는 등 회복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만하지만 개선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마이너스 GDP 갭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어떤 성장 전망에 기초하면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 속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하향 안정세 지속에 주로 기인해서 1% 초반의 낮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서비스 및 공업 제품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서 지난달에 이어서 2%를 밑도는 1.8% 이렇게 상승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과 국제유가의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 등으로 원 달러 환율이 큰 폭 상승했고 원엔 환율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출 등의 영향으로 큰 폭 하락하다가 반등했고 장기 시장 금리는 하락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 등으로 금융 안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저희들이 의결문에 나와 있듯이 성장과 물가, 그다음에 금융 안정 리스크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같은 해외 위험 요인 그리고
가계 부채라든가 또 국제 자본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의 결정은 만장일치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경제 이태규입니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났는데 이 증가 폭이 한은의 예상 경로 안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외 금리 차나 가계부채 이런 모든 여건을 감안했을 때 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여력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10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6.9조 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6조 늘어났습니다. 결국 주택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한데 영향을 받아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가계대출이 주로 주담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택 경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주택 경기를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 그 수요 공급 수급 상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인구 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그 주택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등을 감안해 볼 때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은행의 가계 대출도 어떤 급증하는 현상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지금 우리 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제 우리 뭐 통계 편제의 최대 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동향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부 당국과도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같이 지켜보고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금리를 더 낮출 여력이 있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금리 정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장 물가 등 거시 경제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 안정 리스크를 같이 균형 있게 고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앞으로 뭐 그 방향을 제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조금 전에 첫 번째 질문하셨듯이 가계부채도 많이 일어나고 또 그다음에 금리 차도 축소되고 했으니까 금융 안정 리스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유의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박초롱입니다. 그 통화 정책의 파급 경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는데 그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파급 경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수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출이 계속해서 호조라고는 하는데 그 내수 부진형 흑자, 그러니까 소득에 비해서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 경상수지가 흑자라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출 구조의 변화와 이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뭐 여파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금리 정책 파급 경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기준금리 저희들이 금리 정책을 피면은 잘 아시다시피 파급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그 계측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리 정책을 하면 이제 파급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가장 손쉽게 관측할 수 있고 가장 빨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제 소위 그 은행의 여수신 금리 조정을 통한 경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모두 50bp 인하했는데 은행의 여수신 금리, 그다음에 그에 따른 시용 공급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현재 여수신 경로를 통한 금리 정책의 파급 그 경로는 비교적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그 금리 정책의 파급 경로가 다양하고 복잡할 뿐더러 그 파급 효과도 그간 많은 좀 변화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상당 부분 금리 정책의 파급 효과를 제약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금리를 내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좀 두고 봐야 됩니다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금리 정책의 파급 효과를 제약하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 노력도 같이 병행이 돼야만 저희들이 어떤 정책의 효과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금리 정책의 파급 효과를 제약하는 것을 뭐 간단히 예를 든다면 우선 글로벌 경기가 안 좋은 그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해외 요인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국내 문제로 본다면 뭐니 해도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런 경직성, 예를 들면 노동자의 경직성이라든가 규제 문제 이런 것이 금리 정책의 그 효과를 좀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좀 정책에 우리 정부 당국하고 뭐 통화 당국이 경기를 좀 그 모멘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만 우리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아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들어 수출이 한 3% 정도 1, 10월 중에 전년 동기 대비 3%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걸 이렇게 국별로 보면 이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과 유로 쪽은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수출이 부진했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수출도 한 상반기까지는 중국의 내수가 또 이렇게 원활치 못해서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반면 미국은 강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대미 수출은 1, 10월 중으로 보면 12% 늘어나는 등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수출이 이렇게 국별로 3% 정도의 성장세를 나타냈지만 국별로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빼뜨릴 수 없는 것이 이제 대중 수출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중 수출은 이제 뭐 4분의 1 가량이 중국으로 가는 수출인데 그 대중 수출 중에서 저희들이 한 70%는 중간재와 자본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또 이 최종 수요는 상당 부분 미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중 수출의 그러니까 가장 큰 교육 상대국인 대중 수출 70%가 중간재 자본재고 그것을 수입하는 중국의 어떤 최종 수요는 상당 부분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가 여전히 우리한테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그 수출 관련해서 그냥 그 종합적으로 총재님 판단을 한번 다시 여쭙고 싶은데요. 그 지난 3분기 GDP 통계에서 수출이 전분기 대비 감소한 부분들 때문에 좀 이제 수출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았는데 이번에 또 평가는 수출은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해놓으셨는데 종합적인
평가 수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뭐 어떻게 좀 계속 양호할 거로 보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N1 환율에 대해서 정부도 이제 뭐 N과 원화의 동조화를 말씀하셨고 총재님도 손 놓고 있지는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N화 등락에 맞춰서 원화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우리 경제에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엔화 약세로 원화도 굉장히 약세 폭이 컸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나 이런 부분이 대외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위험은 없는지에 대한 평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출은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양호한 흐름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별로 예를 들면 일본과 유로 지역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그게 나라 수출하는 중국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출 증가할 숫자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보면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의 흐름이 앞으로도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N1엔 동조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엔화가 한 8월 들어서부터 이제 그 엔화의 그 절하라고 합니까? 그 N 달러 환율이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저희들이 이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0월 말에 이제 일본은행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를 피면서 다시 또 엔화 약세가 이렇게 또 급속히 진행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엔화 약세만큼 그러니까 N 달러에 대한 그 약세만큼 원화가 약세로 간 거는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100% N조 동조화가 일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의 그 가격 경쟁력만 비교해 보면 거기서는 좀 경쟁이 약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일본과의 경쟁이 좀 강한 업종,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기계, 철강 같은 데서의 경쟁력은 다소 약화됐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달러화에 대해서도 또 원화가 그만큼 상당한 약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다른 나라하고의 경쟁력 면에서는 또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지지 않았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로이터 유춘식 기자입니다. 지금 엔화 달러화 말씀 잠깐 하셨는데 지난번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 N1 가격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 총재님의 견해는 그것이 상당히 장기간 지속돼 가지고 일본 기업들이 사업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정도가 되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견해에 지금 변화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월 31일 이전에만 해도 달러 N 기준으로 115, 116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31일 이후에는 이제 다시 125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영업 관행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최근 몇 분기 동안 우리 한국의 GDP 동향을 보면 사실은 내수 중에서 소비라든지 건설 쪽이 크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설비 투자가 가장 불확실하고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설비 투자에 대한 금리 인하 효과가 얼마나 직접적이거나 크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주목되는 그 말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엔화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 들어서
엔화 약세가 지속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이 미칠 영향 같은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수출이 비교적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띄워왔지만은 만약에 N 약세가 보다 이제 심화되거나 가속화되고 한다면은 분명히 좀 우려할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저희들이 그럴 가능성은 저희들이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N 약세로 오랫동안의 N 약세로 일본 기업의 수익성은 대단히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뚜렷하게 이렇게 감지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개선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인해서 단가 인하를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격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은 그런 일본과 경합이 큰 업종에서의 타격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저희들이 지금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 엔화가 아까 유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125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크게 확대되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영향이 다시 말해서 일본 기업들의 어떤 마케팅 아니면 영업 전략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걸로 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저가 가속화된다면 그런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저희들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설비 투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지만 저희들이 금리를 낮추면 기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높여서 투자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금리보다도 더 큰 요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경기 전망과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이것이 금리보다 더 큰 결정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늘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들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를 가져다 올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그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것이 그것이 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저 블룸버그 통신의 서원경 기자입니다. 원엔 동조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N이 계속 이렇게 가치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 원도 얼마만큼 이걸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우리 달러원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는 없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GDP 갭 마이너스가 더 지속이 된다고 하면 한은이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를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중반쯤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경우에 우리가 바로 따라 올려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버틸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동조화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은 우선 그럼 일본의 엔화 약세가 그럼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문제로 연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때는 이제 일본 소비세 인상 연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또 엔화가 딱 많이 올랐다가 다시 그것이 이제 또 진정되면서 이렇게 잠잠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 엔화 약세도 이렇게 무한정으로 가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세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의 과도한 약세에 따른 어떤 물가 상승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기업의 수입하는 업체 코스트 부담 같은 걸 감안하면 엔화 약세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완화 조치도 보면 5대 4로 나타났듯이 그런 추가적인 완화에 대한 또 부정적인 어떤 그 견해가 있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그렇게까지 그 우려하는 상황까지는 좀 안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일단 바람입니다. GDP 갭이 계속 확대된다고 했을 걸 전제로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여러 가지 성장 전망의 기초에서 보면 GDP 갭은 점차 축소돼서 저희들 만약 그 조사국 전망대로 어떤 성장 흐름이 이어진다면 내년 하반기 가면 GDP 갭 마이너스가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할 경우인데 지난번 QE 종료 때도 미국이 그렇게 분명히 했습니다만 미국의 이제 금리 정상화는 이번 QE를 종료는 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금리 정책은 앞으로 나타나는 지표에 보고 판단하겠다. 그다음에 금리 조정을 하더라도 시장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고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팔러시를 일관되게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대로 점진적으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 시작됐다고 했을 때 곧바로 따라가야 되느냐 하는 상황은 그거는 제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건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할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질문하시죠. MBC 정재윤 기자입니다. 그 총재님이 지금 언급을 또 몇 번 하셨는데 그 엔화 약세 추가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예의주시하고 우려를 하고 있다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또 엔화 약세만큼은 원화도 이제 약세를 보였지만 엔화 약세만큼은 아니어서 가격 경쟁력이 그 부분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도 아까 하셨는데요. 그럼 원화 약세는 어디까지 그럼 용인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엔화 약세가 뭐 이 계속 심화되는 만큼 원화 약세를 계속 용인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여력이 뭐 일본만큼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그 엔화 약세 대비해서 대응해서 쓸 수 있는 그 정책이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뭐 이런 환율 정책이나 또 기준금리 뭐 추가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게 과연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떤 게 있고 하는 차원에서 어떤 게 있는지 그 총리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N 약세만큼 100% 동조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일 경쟁력,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약화된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원 달러가 또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가격 경쟁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어디까지 용인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무슨 뭐 선으로 그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다 같은 맥락에 대해 답변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리 결정할 때 물론 고려는 합니다만 환율은 진짜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결정되는 하나의 그 가격 변수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정책 변수라기보다는 가격 변수입니다. 저희들이 그 엔화 약세가 됐을 때 원도 동조화가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조정 효과도 상당히 큰 효과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엔화 약세가 되면 수출 경쟁 약화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원 달러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되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어느 선까지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뭐 구체적인 선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말씀드리고,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자체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변수다. 그리고 사실상 환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금리 이외에 대단히 많습니다. 잘 아시지만 뭐 주요국의 경기 상황이라든가 국제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이 환율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로 대응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보는 건 환율의 어떤 수준이 아니고, 환율 변화가 됐을 때, 환율이 급변했을 때 그것이 가져올 물가와 경기 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보고 금리 정책을 하는 것이지, 환율 그 수준을 어떤 타겟팅해서 금리 정책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영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금융시장 동향이나 통화 및 유동성 보도자료 보면 뭐 가계대출 급증했고 2년 미만 뭐 정기 예적금 급감하는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뭐 지금 많은 언론에서 불거지고 있는 게 뭐 전세난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저금리의 폐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니 진단하고 있는지 우선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엔저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엔저 우려하고 이런 어떤 지금 제가 질문드린 우려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하는 데선 좀 방점을 찍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하느니 지난달에 물가 전망을 하면서 내년 뭐 올해 유가를 105달러, 내년에 99달러를 전제치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뭐 국제 유가 WTI뿐만 아니라 두바이유, 브렌트유 뭐 80달러도 지금 안 되는 선까지 지금 떨어져 와 있는데요. 뭐 한은에서 지난달에 뭐 통방문구에서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도 좀 삭제를 했고요. 또 지난달, 그러니까 이번 달에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봐도 뭐 물가 상승률의 하방 임계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물가 우려 상당히 하고 있는데, 한은의 물가 전망치 과연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아까 GDP 갭 답변은 나왔는데요. 통방문구상에서 보면 지난달에는 그래도 동갭의 해소 시기는 종전 전망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점차 축소될 것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해서, 이게 오히려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지금 총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하반기 플러스 반전이 아니라 그 이후로 지금 이게 연기가 되는 것 같은 통방문구상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좀 나는데, 좀 이에 대한 좀 부가 설명 좀 듣고 싶고요. 네 번째 질문으로는 정혜방 의원께서 7월부터 4개월 연속 20bp나 주장하셨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주장이 있으셨다가 접으신 건 아닌지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워낙 기준금리가 낮아져서 뭐 예전에도 한번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준금리의 보폭을 25bp에서 20bp나 이런 쪽으로 좀 줄여볼 생각은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신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가계대출이 급증했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난,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저금리의 부작용라고 이제 지적을 하셔서, 그다음에 그런 이것과 엔저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냐면 이제 그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금리를 인하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고,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하 시에 어떤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어떤 리스크, 그다음에 그렇지 않았을 때 경기 리스크, 이런 것을 같이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어떤 경기의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저희들이 금리를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가계대출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건 물론 아닙니다. 어느 쪽을 더 우려하느냐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기 포함한 거시 경제 상황하고 금융 안정을 항상 같이 놓고 이렇게 균형 있게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가 목표가 과연 달성 가능하냐 그랬는데, 자 저희들이 이제 2013년부터 내년까지 13, 14, 5년 동안 저희들이 물가 목표가 2.5에서 3.5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제 그것을 많이 이제 하회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그 당시 물가 목표를 정했을 때 당시 어떤 적정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평가가 거기에 분명히 변화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적정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저희들이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그 당시 물가 목표를 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미처 좀 그 감지하지 못했던 성장 잠재력 저하라든가 또 글로벌 그 어떤 경기의 하강, 그다음에 또 성장과 물가 간의 어떤 연계성 약화, 이런 요인들이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인플레이션 동학에 영향을 줘가지고 적정 인플레이션을 낮췄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물가 목표를 지키지 못하는 사례는 이게 저희들이 무슨 변명이 아니라 이건 글로벌 현상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랬고 특히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영란은행은 2%를 물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3년간 물가 목표에 이르지 못할 거다, 달성이 불가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럼 적정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사실상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물가 경로를 예측하기에는 현재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또 경기 상황, 글로벌 경기 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에서 중장기 물가 경로를 지금 정확히 예측한다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앞으로 1년 남은 목표 기간이 1년 남았는데 1년을 뭐 서둘러 저희들이 종료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감안해서 우리의 중장기 물가 전망을 좀 더 어떻게 좀 심도 있게 분석해서 2016년도에 정할 물가 목표에 반영하는 것이 그게 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GDP 갭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기본 인식이 바뀐 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0월 달에 문구가 아마 그렇게 돼 있었다면 10월 달에는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그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bp 인하 주장을 있었는지는 저희들이 나중에 의사록을 이제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 지금 제 이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20bp 보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준금리가 이제 2%인데 저희들이 25bp를 지금까지 해온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 금리 인하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는 정도는 한 25bp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금리의 급변동, 큰 폭의 변화는 어떻게 보면 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은 게 25bp고, 그래서 쭉 해왔는데 현재 2% 기준금리 하에서도 25bp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25bp가 아니고 뭐 20bp를 한다든가 10bp를 한다든가 어떤 보폭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건 또 하나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방향뿐만 아니라 폭에 대한 예측까지도 시장에서 막 해야 되는,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좀 불확실성을 키우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5bp 수준이
타당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문이 한 분 더 계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영문의 이민지입니다. 최근에 경기 주체들의 심리들 많이 강조하셨었는데 보면은 8월하고 10월에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CSI도 10월달에 세월호 직후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BSI도 연중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0월 통방 때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견해도 계속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좀 부진해서 저희들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제 주체 심리가 좀 나쁜 것을 이렇게 보니까 대외 여건에 이제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유로 지역의 경기가 계속 안 좋고 또 유로 지역의 전망도 좀 안 좋게 나옵니다. 주로 그것을 유로 경제를 뒷받침하는 이제 독일 경제가 조금 휘청거리다 보니까 독일 경제마저 휘청거리면 유로 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유로 경제에 대한 좀 비관적인 전망이 높았던 게 사실이고 또 일본에서 어떤 8월달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8월달 이후에 엔화가 약세가 이렇게 급속히 진전되면서 엔화 약세에 따른 어떤 그런 우리의 실물 부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이제 좀 막 보도가 되면서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유럽 경제가 어렵고 엔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좀 거기에 대한 반응, 시장의 반응이 좀 과도한 측면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한쪽만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정적 영향이 좀 어떻게 보면 실상 이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차 이런 면에 대해서는 좀 더 거기에 대한 실상이라든가 정확한 정보를 저희들뿐만 아니고 정부도 좀 제공을 해서 어떤 그런 인식의 간격을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엔저 문제를 진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경제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많은 좀 더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좀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경기를 뒷받침하는 수준이다고 하는 인식은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